안녕하세요. 저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저도 유튜브 사연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참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항상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 남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직장 생활하시는 아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한테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외동딸인 절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엄만 완전히 저밖에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느라 늦게 퇴근하시는데도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꼭 과일을 깎아다 주시더라고요. 선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이거 먹고 쉬엄쉬엄 해. 엄마, 과일 정도 나도 알아서 깎아 먹을 수 있어요. 엄마도 일하고 와서 피곤하실 텐데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저희 엄만 제가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을까 봐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시다 골아 떨어지시곤 했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다가 그런 엄마를 보고 흔들어 깨우곤 했었죠. 엄마, 또 여기서 주무세요? 방에서 편하게 주무시지. 맨날 이게 뭐예요? 아휴, 내가 깜빡 잠들었네. 난 혹시 네가 출출하다고 하면 야식이라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야식은 무슨 야식이에요. 정 배고프면 제가 알아서 냉장고에서 먹을 거 꺼내 먹을 테니까 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지 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신경 쓰이고 죄송해서 더 공부를 못 하겠잖아요. 그러자 저희 엄만 머쓱하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라는 말씀과 함께요.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하시다 보니 가끔씩 다치실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집에 와서 팔목에 무슨 연고를 바르시길래 봤더니 살갗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팔목이 왜 이래요? 어디 데였어요? 아, 그냥 오늘 일하다가 실수로 뜨거운 냄비에 닿아서 살짝 데였어. 이거 약 바르고 하면 금방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금방 괜찮아진다는 엄마의 말과는 달리 대인 상처는 크게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도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휴, 아이 팔목이 그 지경이 되도록 아픈 것도 모르고 일한 거야?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가. 식당 사장님한테 하루 쉰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하루 쉬면 누가 일당을 주나? 나 괜찮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 그렇게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 덕에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고 졸업 후엔 평범한 회사에도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돈을 버니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저한테 효도할 시간은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중후반일 무렵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치료받는 거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겨내야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엄마가 빨리 나아야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죠. 엄마 예전에 제주도 한번 갔을 때 엄청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될지 모르겠네.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암 환자가 되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엄마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만 미래를 별로 밝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본인 몸이니 본인이 제일 잘하셨겠죠. 저희 엄만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셨거든요. 결국엔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말았답니다. 저희 엄만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선미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너희 아빠가 많이 외로워할 거야. 네 아빠 겉으론 강해 보여도 마음이 참 여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아빠 쓸쓸하지 않게 옆에서 많이 지켜줘야 된다. 알았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엄마가 빨리 나와서 아빠랑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요. 나 이대로 엄마 못 보내요. 엄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결국 제가 28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랑 아빠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100세 시대에 62살밖에 안 먹은 사람을 데려가는 게 어디 있어. 나중에 우리 선미 시집 보내면 나랑 같이 편하게 노 보내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저도 엄마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밤새 울곤 했답니다. 하지만 전 엄마가 부탁한 걸 꼭 지키고 싶었어요. 이제 가족이라곤 저랑 아빠 둘뿐이었기에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아빠랑 둘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어요. 아빠, 이 카페 어때요? 경치 진짜 죽이지 않아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모시고 온 거예요. 아이고, 경치가 좋긴 좋구나. 네 엄마도 같이 와서 봤으면 참 좋았을걸. 아빠, 엄만 늘 우리 곁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아빠 옆에서 바깥 경치 바라보면서 같이 웃고 있을걸요? 그런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걸 나만 해보는 것 같아서 괜히 네 엄마한테 미안하네. 그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빠가 엄마 몫까지 좋은 거 많이 해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엄마한테 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실감나게 얘기해줄 수 있게 그만 슬퍼하고 이 순간을 즐기세요. 그래야 엄마도 아빠 얘기를 재밌게 듣죠. 그제 아빠는 머쓱하게 웃으며 커피를 드시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으셨는지 휴대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빠만큼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파트 앞에 있는 헬스장에 아빠와 함께 헬스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아빠랑 같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답니다. 다행히 저희 아빠는 제가 옆에서 계속 붙어 다니니까 조금씩 괜찮아지시더라고요. 물론 마음속에선 아직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우는 날보단 웃는 날이 많아지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도 30대가 되었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년 남짓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처음 저희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선미가 유일한 가족인 아버님과 얼마나 끈끈한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도 아버님한테 아들 같은 사이가 되고 싶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더 재밌고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고, 말뿐이어도 정말 고맙네. 그래, 내가 이참에 아들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 선미랑 결혼해서 재미있게 잘 살아보게. 저희 아빤 싹싹한 저희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남편이 아빠한테 잘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 후 저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시댁은 시골 읍내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구석진 곳에 있었어요. 딱 봐도 집이 엄청 허름하고 오래되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사하고 안에 들어가자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집이 좀 많이 누추하죠? 우리 아들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아직도 이런 집에 살아요. 연탄 보일러 떼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데
이런 집은 처음 보죠? 네? 아이, 처음 보긴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댁도 이런 비슷한 집이었어요. 전 오히려 정감 있어 보이고 더 좋은데요. 그렇게 예비 시댁에서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자꾸 저한테 알짱거리더군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손을 콱 물려버리고 말았어요. 아휴, 아휴, 미안. 너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구나. 다행히 크게 물린 건 아니었지만 놀란 예비 시부가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내가 저 개를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왜 우리 예쁜 예비 며느리 손가락을 물어? 아버님, 저 괜찮아요. 살짝 따끔하긴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귀엽게 생겼다고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손님도 못 알아보고 조만간 옆집에 갖다 주던가 해야겠어. 농담으로 얘기하신 거겠지만 제가 살짝 물렸다고 걱정해 주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시댁의 허락도 받고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여보, 여기가 나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야. 예전엔 그래도 학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폐교돼서 풀만 무성하네. 하긴 시골에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우와, 여기 아버님 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 아니야? 이렇게 멀리까지 학교를 다녔어? 이 정도 가지고 뭘. 나 어릴 땐 아무리 먼 거리도 다 걸어 다니고 그랬어. 내 동생들도 내가 손잡고서 다 데리고 다녔지. 저는 시댁이 너무 좁고 허름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즐거웠어요. 도시와는 다른 시골 풍경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시부모님이 이것저것 내주시는 간식도 너무 좋았거든요. 한 번은 시부가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와, 홍시가 엄청 달아요. 집 앞에 감나무도 있고 너무 신기해요. 원래 시골 사람들은 이런 게 다 간식이야. 가을엔 홍시 따먹고, 겨울엔 고구마 구워 먹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저희 시댁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한테 듣기론 태풍이 올 때마다 물난리가 난다고 했었는데, 제가 결혼한 첫 해에도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강당으로 피해 계시다는 시부모님의 연락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밥은 잘 드시고 계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물난리 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며칠 여기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여기 아직 상황 정리 안 됐으니까 내려올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기에 있어. 전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지만 괜히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내려갔어요. 가서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같이 정리하고 못 쓰게 된 살림살이도 새로 다 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던 시누이랑 시동생도 와서 거들더라고요. 시동생은 절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형수님이 최고네. 이런 것까지 와서 다 도와주고. 엄마, 이제 우린 없어도 되겠는데요? 형수님이 이렇게 자식 역할 다 하니까 우린 그냥 형수님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으이구,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엄마 아빠 찾아오지도 않을 거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좀 편하다 이거죠.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여자를 만나야 우리 엄마가 고생 덜 하시는데.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면서 아들도 2명 낳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때까진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빠한테 아들처럼 잘했습니다. 자주 아빠를 뵈러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등산도 같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4년쯤 됐을 때부터 남편의 문제점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가족들을 많이 챙기는 건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저희 큰아들이 먹던 간식을 시누이가 홀라당 뺏어간 적이 있었어요. 야, 치사하게 너만 맛있는 거 먹냐? 이 고모도 좀 먹어보자. 그러자 간식을 뺏긴 저희 큰아들이 으앙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달래며 시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왜 애 먹는 간식을 뺏어 먹고 그래요? 지금 저희 애 오는 거 안 보여요? 참나, 뺏어 먹으면 뭐 덧나요? 맛있어 보이길래 뺏어 먹은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나이가 30도 넘은 사람이 3살짜리 애를 울리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아가씨 먹을 간식을 안 사온 것도 아니고 애들 먹는 걸 왜 욕심내냐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저희 남편이 신우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내 동생한테 왜 그래? 그냥 맛있어 보여서 뺏어 먹었다잖아. 여보, 맛있어 보이면 함부로 뺏어 먹고 그래도 되는 거야? 어른이 유치하게 행동하다가 애를 울렸으면 달래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아가씨가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뭐? 뻔뻔해? 여보, 내 동생도 나한테는 아직 애야. 나이가 30이 넘었어도 나한테는 아직 꼬맹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내 동생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넘어가.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고 있어. 남편이 워낙에 시누이랑 시동생을 아끼긴 했지만 이럴 땐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애미야, 우리 옆집 지금 텅텅 비었다. 글쎄 옆집 사람들 어디 갔는 줄 아니? 네? 어디 갔는데요?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라도 갔어요? 옆집 며느리가 또 물난리 날까 봐 시부모 걱정된다고 읍내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줬다고 하더라. 나도 멀쩡히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집을 못 벗어나고 있으니 원.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쩜 이렇게 시부모를 나몰라라 하는지 몰라.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읍내 아파트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아파트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동네로 이사하시는 거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또 싫으시다면서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을 좋은 아파트로 모시면 좋겠죠. 하지만 당시 저희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생 살던 그 동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집을 알아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빠가 선물로 TV를 크고 좋은 걸로 바꿔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놀러왔던 시동생이 그걸 탐내더라고요. 이야, TV 좋은 거 샀네. 형, 이런 건 얼마에? 나도 집에 이런 TV 하나만 있으면 딱 좋겠다. 밤에 혼자 영화 보면서 맥주 마시면 영화관이 따로 없겠는데. 왜,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가져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아무리 빈말이어도 그렇지 우리 아빠가 사준 TV를 도련님한테 준다고 얘기하는 게 어딨어. 나 빈말 아닌데? 에이, 우리 그냥 이거 영준이 주자. 솔직히 우린 이렇게 큰 TV도 필요 없잖아. 정 필요하면 중고로 하나 비슷한 거 사서 쓰면 되지 뭘. 뭐라고? 그거 우리 돈으로 산 TV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사주신 거잖아. 아빠가 거금 들여서 선물해 주신 걸 홀라당 그렇게 줘버리는 게 어딨어. 도련님, 미안한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줘요.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주신 선물을 못 드려요.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치사하게 군다면서 성질을 버럭 내더군요. 동생한테 생색내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할 것이지 왜 저희 아빠가 사준 선물을 마음대로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명절 때도 자기네 가족들만 챙기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 가져간다고 백화점에서 한우며 뭐며 선물을 잔뜩 사왔길래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다 아버님 댁에 가져간다고? 그럼 우리 아빤? 우리 아빠 건 없어? 에이, 아버님 어차피 혼자 계시는데 이런 거 사다 드려봤자 다 드시지도 못하잖아. 그냥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 한 박스 사가면 되지 뭘. 뭐라고?
당신 집엔 온갖 좋은 선물 다 사가면서 우리 아빤 대충 과일 한 박스면 된다 이거야?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해? 무시하기 뭘 무시해. 아니, 그리고 아버님 원래 식탐도 별로 없으시잖아. 많이 사가면 오히려 돈 많이 썼다고 혼날걸? 그래도 정성이 중요한 거지, 정성이. 됐어. 우리 아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 집이나 챙겨. 아들 같은 사이가 된다고 하더니 세상에 당신 같은 아들도 없을 거다. 대놓고 자기 부모랑 차별하는데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명절 때 시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만 데리고 친정에 가서 아빠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계셔서 쓸쓸하실 텐데 남편이 저렇게 대놓고 소홀히 하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자기네 가족만 챙기고 저희 애들과 친정 아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빠가 직장을 은퇴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너무 심심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아빠 모시고 여행이나 한번 갈까? 우리 아빠 요즘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시대. 가끔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긴 하는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해서 다음 주에 일을 어떻게 해?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와. 뭐라고? 당신 진짜 왜 그래? 우리 아빠랑 여행 한번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솔직히 요즘에 우리 아빠 뵈러 간 적도 거의 없잖아. 오죽하면 우리 아빠가 이서방 얼굴 까먹겠다고 하시더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에이, 진짜. 결혼하고 살다 보면 바빠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아버님 심심하시다고 내가 놀아드려야 돼? 그럼 지난번에 당신 아버지가 심심하다고 하실 땐 왜 곧바로 달려갔는데? 당신 그때 아버님이랑 밤새 낚시도 하고 신나게 놀고 왔잖아. 지금 당신 아버진 되고 우리 아빠는 안 된다는 거야? 난 우리 아버지 자식이잖아. 아버지를 자식이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아, 그러셔? 그럼 우리 아빠는 당신 부모가 아니라서 안 챙기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안 챙겨도 되는 거겠네.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아닌데 내가 챙길 필요 없는 거잖아. 사위랑 며느리랑 같냐? 며느린 당연히 시부모를 챙겨야지. 참,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그딴 식으로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싫으면 똑바로 해. 우리 아빠 무시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런데 남편의 크나큰 문제는 저희 애들한테도 소홀했다는 겁니다.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렇게 예뻐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저희 둘째 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어디 나가요? 난 오늘 아빠랑 밖에서 공놀이 하고 싶은데. 아빠 오늘 시간 없어. 공놀이는 엄마랑 해. 저는 그 말에 이 인간이 또 어딜 가나 싶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 왜 시간이 없는데? 이번엔 또 뭐야? 이번엔 아버님 말고 어머님이 심심하다고 하셔? 아니면 아가씨가 당신 보고 놀아달래? 아니, 이번에 영준이가 새 차 뽑았다고 그래서 오늘 구경하러 가기로 했어. 차 뽑은 기념으로 드라이브 시켜준다길래 점심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거든. 뭐라고? 지난주엔 아가씨 영화 보여준다고 나가고 또 지지난주엔 어머니 꽃구경 시켜드린다고 나갔다 왔잖아. 그런데 또 이번엔 도련님이야? 그런 식으로 매주마다 당신 가족들만 챙기면 우리 애들은 대체 언제 챙길 건데? 애들은 당신이 챙기면 되지. 내가 내 동생이랑 나가서 놀겠다는데 진짜 왜 그래? 아, 그러셔? 얼마나 동생을 아끼길래 자기 자식보다도 우선해? 당신한테 우리 애들 안중에도 없나 보지? 우리 애들이 지난번부터 당신한테 계속 놀아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정 놀아주고 싶으면 당신이 놀아줘. 그래, 나도 당신한테 억지로 우리 애들이랑 놀아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애들이랑 놀아줄 거야. 당신 이렇게 하는 거 애들한테도 다 상처인 거 알아? 나중에 애들 커서 아빠 나 몰라라 한다고 후회하지나 마. 알았어? 저는 자기 가족만 챙기느라 애들한테까지도 무관심한 남편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믿고 결혼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7년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에 있어서 외국으로 떠났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뭐라고요? 저희 아빠가 쓰러지셨다고요? 놀라서 병원에 달려가 보니 저희 아빤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빠가 혼자 산책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걸 지나가던 행인이 뒤늦게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돌아가셨어. 나 이제 어떡하냐고. 그러자 남편은 지금 바쁘다면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장례식 준비를 하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슬퍼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저한테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언제 오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 한국에 언제 들어와? 오늘 들어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들어가? 나 이번 출장 일주일 일정이라고 했잖아. 일정이 다 끝나야 한국으로 들어가지. 뭐라고? 아니,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데도 그 일정을 굳이 끝내야 된다고? 당신 혼자 간 거 아니잖아. 직장 동료들한테 맡기고 오면 되지. 왜 못 온다는 건데? 바빠서 안 돼. 이거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못 간단 말이야. 아버님 장례식은 당신 혼자서 알아서 치르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어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바로 달려오지 않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 장례식에도 못 오겠다 이거야? 우리 아빠 살아생전에도 잘 찾아뵙지도 않더니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도 못 해주겠다 이거지? 배웅은 무슨 배웅이야. 이미 돌아가신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장례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일 뿐이지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아무튼 난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바쁘니까 전화 끊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부조금만 보내고 얼굴 한번 안 비추더라고요. 저는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아빠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서러워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빠, 나 그냥 결혼하지 말고 아빠 옆에서 꼭 붙어서 살 걸. 내가 저딴 놈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아빠가 이렇게 혼자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져서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혼자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출장 일정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돌아와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저희 애들이 쓴 일기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애들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엔 이런 내용이 써 있더군요. 내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런데 같이 안 가주는 걸까? 옛날에 아빠랑 엄마랑 똑같이 좋았는데 지금은 아빠가 너무 밉다. 맨날 저리 가라고 짜증만 내는 아빤 도깨비처럼 무서워서 싫다. 나도 친구들처럼 좋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애들의 일기장엔 그것 말고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아빠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저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반, 남편에 대한 분노 반으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한국에 돌아온 남편은 장례식은 잘 치렀냐는 얘기조차 묻지 않더군요. 마치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사실 자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제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절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해두셨는데 20년의 납기도 끝난 상태더라고요. 하나 있는 딸한테 뭐라도 남겨두고 싶어서 보험을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덕분에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아빠가 사시던 집까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목돈 왕창 생겼다며? 당신 어차피 그 돈 어디 쓸 데 없지?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이나 한 채 사드리자. 맨날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 너무 보기 안타깝잖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도 안 온 인간이 저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본인 부모님 집을 사주자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 돈을 탐내? 이거 우리 아빠 목숨값이야. 아빠가 이 세상 떠나면서 나한테 남겨주신 돈이라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이걸로 어머님 아버님 집을 사드리자고? 소중한 돈이니까 소중한 데 써야지. 우리 부모님이자 당신 시부모님인데 그 정도도 못해?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긴커녕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 돈을 쓴다는 건데? 무슨 자격이긴 사위 자격이지. 어차피 당신 형제 자매도 없고 이제 가족이라곤 나랑 우리 식구들밖에 없잖아. 그럼 그 돈 당연히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우리 식구야?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당신 식구들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야. 당신도 우리 아빠가 당신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우리 아빠한테 소홀하게 했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사위 자격을 논해? 당신이 사위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긴 하는 거야? 딸이랑 결혼했으면 사위지 뭐야. 아무튼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 사드리자. 당신 지금 아버님 돌아가셔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목돈이 생겼으면 필요한 데 써야지. 그러니까 정 필요하면 당신 돈으로 하라고. 아유, 됐고. 난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집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해. 남편이 하자면 그 말에 따를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그러셔? 그럼 내가 당신이 말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볼게. 나도 이렇게 큰 돈 쓰는데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서 방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이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같이 살았던 게 너무 진저리가 처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남편한테 잘못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결심한 저는 흰 봉투에 무언가를 넣어서 남편한테 건네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설레발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이거? 설마 돈이야? 역시 당신이 생각 바꿀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이 다 쓰러져간 허름한 집에 사는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집 안 사주고 배기겠어? 뭔지 내용도 확인 안 해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안 봐도 뻔하지 뭐. 여보, 여기 얼마 넣었어? 이야, 이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데? 남편은 제가 돈이라도 넣어둔 줄 알고 설레임 가득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더군요. 남편은 그 봉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애들이 쓴 일기의 복사본이었거든요. 뭐야? 이거 우리 애들이 쓴 거잖아? 이걸 왜 여기에다 넣어뒀어? 왜 넣어뒀긴? 당신이 우리 애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라고 넣어뒀다. 왜? 일단 읽어보고 얘기하시지? 그러자 남편은 저희 애들의 일기를 읽어보고선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일기에 대놓고 아빠가 싫다, 밉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어때? 내가 그 일기장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 줄 알아?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있는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에이씨,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당신 혹시 심심해서 그래? 그래서 애들 일기장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야? 넌 그게 지금 장난으로 보여? 네가 내 남편 자격도 없지만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다는 거 똑똑히 알려주려고 거기에 넣은 거야. 넌 우리 애들한테도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참나, 바빠서 좀 못 놀아준 거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아빠가 싫다고 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 좋게 얘기해줬어야지. 어떻게 애들이 아빠를 싫어하게 만들어? 내가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지? 왜? 너도 아빠는 아빠라고 애들이 싫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한가 보지?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날 싫어한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똑바로 행동했어야지. 그리고 넌 아빠 자격만 없는 게 아니라 남편 자격도 없고 사위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 맨날 너네 가족들만 챙길 줄 알지. 내 가족은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참나, 당신 가족이라고 해봤자 돌아가신 아버님밖에 더 있었어? 아버님 좀 자주 못 찾아뵌 거 가지고 언제까지 잔소리할 거야? 생전에 자주 못 찾아뵌 것만 잘못인 줄 알아? 우리 아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안 왔잖아. 심지어 장례식 잘 치르고 있는지 걱정하는 연락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너 나한테 가족이라고 해봤자 우리 아빠밖에 더 있냐고 말했지? 그래,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한테 가족은 우리 아빠 한 분뿐이었어. 그런데 넌 하나뿐인 내 가족한테 어떻게 했니? 너 나랑 결혼하기 전엔 우리 아빠한테 아들처럼 자라겠다며. 자식이 하나 있는 것보단 둘이 나으니까 아들로 삼아달라며. 그래놓고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나 몰라라 해? 아 진짜? 아 원래 결혼 전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그래? 그리고 내가 장례식장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냐? 해외 출장 가 있어서 일하느라 못 간 거잖아. 당신도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이 왜 이래? 내가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더 잘 알아서 그래. 공무원 사회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사기업에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최소 3일의 휴가를 준다고. 그런데 일반 직장인보다 복지가 더 좋은 공무원이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그냥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게 별로 슬프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니까 안 온 거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아,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네. 원래 사람은 다 나이 먹으면 세상 떠나는 거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야? 됐고, 나 피곤하게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이나 내놔. 아버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거 내놓으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 돈으로 직접 집해드리라고. 난 너같이 자기네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하곤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 하다 장인 사망보험금까지 지 부모한테 빼돌리려는 인간하곤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혼해. 당신 그 봉투 안에 제대로 안 받나 본데 거기에 이혼 서류도 들어있거든? 나한테 사망보험금 달라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뭐?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정 이혼하고 싶으면 우리 부모님 집이라도 바꿔드리고 이혼하던가. 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집을 바꿔줘? 너 내가 단순히 그 돈이 아까워서 이혼하자고 하는 줄 알아? 난 그 돈도 돈이지만 너랑 너희 가족들 지긋지긋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게다가 우리 애들한테도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어. 당장 나랑 갈라서자고. 참나, 이혼하자면 내가 뭐 못할 줄 알아? 그래, 이혼해. 이혼하고 애들도 당신이 키우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당연하지.
당신 같은 인간한테 우리 애들 하루도 못 맡겨.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넌 양육비나 제때 줄 생각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을 확 밀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본인 잘못은 깨우치길 바랬는데 그건 너무 큰 욕심이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애초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혼한다는 소식이 시댁에 전해지자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예, 너네 이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잘 사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이혼이야? 잘 살긴요. 진작에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 인간이랑 이혼하면 어머님이랑도 남남이라고요. 뭐라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사망보험금으로 우리 집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 그 인간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말리기는커녕 옳다구나 좋다고 받아들이셨고요.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평생 그렇게 남의 거 욕심내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시다가 아마 언젠간 벌 받으실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그래요, 다 했어요. 어차피 이제 제 시어머니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 이사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한테 집 사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누가 모자 사이 아니랄까봐 뻔뻔한 것도 정말 똑같더군요. 그 이후에 시누이까지 전화와서 왜 착한 우리 오빠랑 이혼을 하냐길래 착한 사람 다 얼어 죽었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입장에선 뭐든지 퍼주고 잘해주는 저희 남편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좋은 사람은커녕 오히려 쓰레기보다도 못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애들이 전 남편을 보고 싶어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전 남편이 워낙 애들한테 무관심했던 터라 애들도 전 남편한테 별로 애정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 시부모님이 읍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저랑 재산 분할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애들을 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매달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갑자기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 전화를 몇 번을 해봐도 받질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전 시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 시모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애미야, 무슨 일이니? 혹시 너도 소식 들은 게야? 소식은 무슨 소식이요? 그 인간이 양육비를 안 보내길래 빨리 보내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인간한테 제 전화 좀 받아달라고 얘기해 주실래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양육비를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이번에 감방 들어갔다. 그래서 못 주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갑자기 무슨 감방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집 해준다고 신용대출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거 메꾸느라 업체한테 뒷돈 받아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랬었나 봐. 그런데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민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다 걸리고 말았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이나 나왔단다. 이제 우리 아들 어떡하니? 공무원에서도 파면되고 완전히 범죄자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해서 한동안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세상에, 전 남편이 이기적인 줄은 알았지만 뒤에서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전 시모의 다음 말이었어요. 그러게,
내가 조금만 해먹으라니까 그놈이 내 말을 안 듣고 너무 많이 해먹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적당히 해먹었으면 다 같이 잘 살고 좋았을 텐데. 뭐라고요? 적당히 해먹었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정말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인간이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건가 봐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제가 그동안 가정교육 개판으로 받은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원래 공무원들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공무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거라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사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지 동생들한테도 이것저것 사주고 보태주고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에서도 잘리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것도 못하게 됐지 뭐냐. 그거 참 잘 됐네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 소중해도 그렇지. 무슨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가족을 챙겨요? 참, 자기 자식들 신경도 안 쓰는 인간이 진짜 어이없네. 됐고요. 저 그 인간 출소하면 밀린 양육비 한꺼번에 청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 양육비 안 주면 이름도 공개되고 출국도 못하게 막고 그러는 거 뉴스에서 보셨죠? 아들 그렇게 되는 거 싫으시면 어머님이라도 지금부터 저희 애들 양육비 모아두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애미야, 그런다고 그걸 다 받아야겠니? 우리 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양보를 좀 해주려무나. 제가 왜요? 전 정당하게 저희 애들 목 받는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드님한테 가서 똑똑히 말씀하시라고요. 애미야, 애미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한때는 같이 아이를 낳고 살았던 전 남편이 범죄자가 되어 감방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정말 정직하고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 남편처럼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들도 뉴스에 간혹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제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뒷돈 챙기지 말고 꼭 국민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 남편이 교도소에 간 일만 아니면 이렇게 사연도 안 보냈을 거예요. 워낙 이게 충격적인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요즘 저희 애들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어보니까 저희 애들도 그런 슬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다니고 식단도 몸에 좋은 걸로 챙겨 먹고 있답니다. 물론 저희 애들한테도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